아빠, 너무 무서워. 더 이상 못하겠어. 왜 날 떠났어?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와 절망 속에서 하유는 죽은 아빠의 꺼진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아빠, 나 너무 무서워. 나 이제 더는 못 버티겠어. 전송 실패가 뜰 줄 알았던 화면에 기적처럼 읽음 표시가 뜬 순간 고요했던 빈민가 골목이 굉음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20대의 검은색 마이바흐 군단이 들이닥쳐 좁은 골목을 점령했고 차에서 내린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이 눈 덮인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하윤의 손에 들린 낡은 폴더폰을 바라보며 오열했다. 내가 이 문자를 20년 동안 기다려왔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여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늘 행운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화장터의 공기는 얇고 차가웠다. 이하윤은 유골함 앞에 혼자 서 있었다. 손바닥만 한 위패를 살 돈이 없어서 영정 사진 옆 종이판에 매직으로 이름을 적었다. 김철수. 글자가 번져서 더 슬퍼 보였다. 관리인이 문턱을 쿵쿵 치며 들어왔다. 대관료 아직 안 됐죠. 지금 결제 안 하면 유골함 복도로 빼야 합니다. 그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하윤은 고개를 숙이고 가방을 뒤졌다. 동전이 손가락 끝에서 차갑게 굴렀다. 아버지는 늘 끝까지 사람답게라는 말을 했다. 그 말을 지키려면 지금 여기서 버텨야 했다. 하지만 남은 돈은 오늘 저녁 밥값이기도 했다.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지폐를 펼쳐 관리인에게 내밀었다. 부탁드려요. 조금만 더요. 관리인은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영수증을 툭 내밀었다. 그 순간 하윤은 알았다. 이제 자기 주머니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밖으로 나가자 눈이 바람을 타고 얼굴을 때렸다.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하윤은 받지 못했다. 손이 얼어붙은 탓도 있었지만 마음이 더 먼저 굳어 있었다. 대신 아버지의 낡은 폴더폰을 꼭 쥐었다. 장례 절차를 마치며 챙겨 나온 오래된 마지막 물건. 그리고 바로 그때 머릿속에 문득 떠오른 게 있었다. 집에 돌아가면 그래도. 하윤은 눈길을 헤치고 반지하 쪽으로 걸었다. 발끝 감각이 점점 사라졌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고 그녀의 그림자도 함께 흔들렸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 길은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만 걸을 수 있는 길이었다. 하윤은 아직 몰랐다. 문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게 잠긴 문이 아니라 닫힌 인생일지도 모른다는 걸. 반지하 계단은 더 차가웠다. 벽에 맺힌 물기가 얼어 반짝였다. 하윤은 익숙한 문 앞에 섰다. 그런데 손잡이가 낯설었다.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다. 문 한가운데 붉은 글씨가 박힌 종이가 붙어 있었다. 압류. 하윤의 눈이 멈췄다. 심장이 한 번 크게 내려앉았다. 위층 창문이 벌컥 열렸다. 집주인의 얼굴이 쏟아져 나왔다. 내일까지 밀린 월세 안 내면 짐 다 갖다 버린다. 알아들었지. 말은 칼처럼 날아왔다. 하윤은 대답을 못했다. 대답할 돈이 없었다. 계단에 주저앉아 눈이 바지단까지 젖어 들어왔다. 하윤은 가방을 열었다. 영수증, 장례 서류, 빈 지갑, 그리고 폴더폰. 손바닥에 잡히는 플라스틱의 거친 감촉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아빠. 입 밖으로 나온 소리는 너무 작아서 눈발에 섞여 사라졌다. 하윤은 폴더폰을 열었다.
화면이 깜빡였다. 배터리 표시가 떨리듯 떠올랐다. 3%. 그 숫자는 초라했지만 지금 그녀가 가진 유일한 연결이었다. 전원을 끄지 말자. 하유는 숨을 참고 손가락으로 버튼을 눌렀다. 문자함이 열렸다. 통화 기록은 오래전에서 멈춰 있었다. 마치 그 사람이 아직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야, 너 아직도 여기야? 집주인이 계단을 내는 듯 삐걱거렸다. 하유는 순간 폴더폰을 품에 숨겼다. 이건 빼앗기면 안 된다. 돈도 집도 없지만 이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문이었다. 눈발이 더 거세졌다. 하유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일어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는 결심했다. 말도 안 되는 짓이라도 하기로. 배터리 3%가 꺼지기 전에 가로등 아래 벤치가 있었다. 누군가 버린 전단지들이 눈에 눌려 종이장처럼 얇아져 있었다. 하유는 그 벤치에 앉았다. 어깨가 떨렸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됐다. 폴더폰 화면이 또 한 번 깜빡였다. 하유는 자신의 휴대폰이 아니라 아버지의 번호를 눌렀다. 아빠라고 저장되어 있던 번호. 손가락이 자꾸 미끄러졌다. 눈이 묻고 숨이 떨리고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문자를 썼다. 말이 안 된다는 걸 이미 끝난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는 게 무슨 소용인가. 하지만 절박할 때 인간은 논리보다 손이 먼저 움직인다. 아빠, 나 너무 무서워. 사람들이 집을 뺏어갔어. 다 괜찮을 거라며. 나 이제 못 버티겠어. 하유는 마지막 단어를 지우고 또 썼다. 못 버티겠어라는 말이 너무 무거웠다. 그 무게를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다. 결국 그대로 전송 버튼을 눌렀다. 전송 중. 하유는 화면을 노려봤다. 전송 실패가 뜰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사소한 일처럼 보였던 작은 아이콘 하나, 갑자기 그녀의 세계를 뒤집었다. 읽음. 하유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그대로 멈췄다. 뭐야?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웃음이 나오려다 울음으로 바뀌었다. 누가 읽은 거지? 아버지의 번호인데, 장례를 치른 사람인데. 하유는 폴더폰을 흔들어 보았다. 화면을 다시 눌러보았다. 손가락이 아프도록 확인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화면이 어둡게 꺼졌다. 배터리가 끝났다. 하유는 폴더폰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마치 손의 온기로 다시 켤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눈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벤치 위, 하윤의 머리 위, 그녀의 어깨 위. 그녀는 속삭였다. 아빠, 진짜야? 대답은 없었다. 대신 멀리서 아주 낮고 묵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윤은 그 소리를 꿈이라고 생각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벤치에서 그대로 잠들었다. 땅이 울리는 소리에 하윤은 눈을 떴다. 처음엔 천둥인 줄 알았다. 그런데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귓속에서 진동처럼 맴돌았다. 좁은 골목에 검은 차가 들어오고 있었다. 한 대가 아니었다. 두 대도 아니었다. 연속해서 질서 있게 마치 군대처럼 첫 번째 차가 쓰레기통을 살짝 밀어버렸다. 쓰레기통이 눈 위에서 굴러가며 금속 소리를 냈다.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다. 뭐야? 여기 왜? 집주인도 입을 벌린 채 서 있었다. 검은색 마이바흐, 그리고 벤츠 행렬. 차 문이 동시에 열렸다. 고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다.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움직임이 빨랐다. 하윤이 앉아있던 벤치 주위로 둥글게 섰다. 누군가가 우산을 펼쳤다. 하윤 머리 위로 검은 우산이 내려왔다. 눈이 더 이상 그녀의 얼굴에 닿지 않았다. 하윤은 벌떡 일어나려다 다리가 풀려 다시 앉았다. 저기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소리부터 얼어 있었다. 사람들 사이로 한 노신사가 걸어왔다. 머리는 희끗했고 움직임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하윤 앞에서 멈추더니 아주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다. 코드 레드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 말이 너무 현실 같지 않아서 하윤은 웃음이 나올 뻔했다. 하지만 노신사의 눈빛은 웃음을 허락하지 않았다.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하윤은 뒤로 한 발 물러섰다. 전 잘못 보낸 거예요. 전 그냥.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가 그녀에게 담요를 둘러주었다. 따뜻한 천이 어깨를 감싸자 몸이 먼저 반응했다. 눈물이 찔끔 나왔다. 골목이 막혔다. 이웃들이 숨을 죽였다. 집주인은 창문에서 소리도 못 질렀다. 그 붉은 압류 딱지조차 지금은 종이장처럼 초라했다. 노신사는 하윤에게 손을 내밀었다. 따라오시죠.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하윤은 폴더폰을 가슴에 꼭 붙잡았다.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질문이 수십 개였지만 대답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가장 큰 중앙 차량의 창이 아주 조금 내려갔다. 안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잠깐 비쳤다. 하윤은 그 시선이 자신을 꿰뚫는 걸 느꼈다. 마치 20년을 기다린 사람이 마침내 문을 연 것처럼. 리무진 안은 다른 계절이었다. 문이 닫히자 바깥의 눈소리가 사라졌다. 대신 조용한 공기와 가죽 냄새, 은은한 따뜻함이 들어왔다. 하윤은 좌석 끝에 딱 붙어 앉았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앞자리에서 누군가 종이컵을 건넸다. 따뜻한 차였다. 드세요.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친절이 더 무서웠다. 하윤은 컵을 잡았지만 마시지 못했다. 입술이 떨렸다. 그때 앞쪽 화면이 켜졌다. 화상 통화창이 떠올랐다. 화면 속에는 늙은 남자가 있었다. 하얀 침대, 조용한 방, 그리고 그의 얼굴 옆에 얇은 관이 연결되어 있었다. 숨을 쉬는 소리가 기계와 함께 섞여 들렸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사람 같은 얼굴이 아니었다. 오히려 오래 참아온 죄책감이 피부 위에 눌러앉은 사람처럼 보였다. 남자는 하윤을 보자마자 이름도 묻지 않았다. 대신 한 문장만 꺼냈다. 김철수는 어디 있나? 하윤의 목이 말랐다. 그게. 그녀는 손에 든 폴더폰을 내려다봤다. 마치 그 안에 답이 들어있는 것처럼. 어제 돌아가셨어요. 하윤의 말이 끝나자 화면 속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깐 눈을 감았다. 손이 천천히 가슴 쪽으로 올라갔다. 숨을 한 번 고르더니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방 안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화면이 조금 흔들렸다. 남자는 억지로 목소리를 눌러 말했다. 본사로 데려오지 마. 그의 말이 칼처럼 단호했다. 내 저택으로. 바로. 하윤은 숨을 삼켰다. 왜요? 전 아무것도. 남자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눈을 똑바로 뜨고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아무도 이 아이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선 안 돼. 잠깐의 침묵. 그 침묵이 더 시끄럽게 느껴졌다. 화면이 꺼졌다.
리무진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겨울이 뒤로 밀려났다. 하유는 차를 마시려다 멈췄다. 손안의 따뜻함이 이상할 만큼 낯설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보낸 그 한 통의 문자가 누군가의 20년을 깨웠고 그 20년이 이제 자신을 집어삼키려 한다는 걸. 차가 철문을 지나자 세상이 뚝 끊긴 듯 조용했다. 하유는 창밖을 못 봤다. 유리창엔 눈발이 흐리고 경비원의 손전등만 짧게 스쳤다. 그녀는 담요를 더 끌어올렸다. 조용히. 도착한 저택은 집이라기보다 요새였다. 대문은 두 겹이고 정원엔 발자국이 없었다. 밤새 눈이 쌓였다. 현관 바닥은 대리석이라 발끝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실내인데도 하유는 신발을 못 벗었다. 바로 비서실장은 손짓으로 길을 열었다. 복도는 길고 조명은 낮게 숨었다. 벽엔 그림이 많았다. 하유는 그 그림들보다 공기가 더 무거워 놀랐다. 향수와 소독향이 섞여 있었다. 어딘가. 문이 열리자 작은 방이 나왔다. 그런데 방 안엔 어린 물건이 가득했다. 전부. 고민형은 새 것처럼 앉아 있었고 교복은 사이즈별로 걸려 있었다. 책상엔 연필이 정렬됐다. 반드시. 하유는 문턱에서 멈췄다. 누가 이 방을 매일 닦았을까? 숨이 막혔다. 잠깐 떨었다. 비서실장은 말소리를 낮췄다. 회장님은 이 번호를 20에 품고 사셨습니다. 비상 채널로 말입니다. 하유는 폴더폰을 보여주려다 멈췄다. 배터리는 꺼져 있고 화면은 검었다. 그런데 가슴이 뛰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난 회장님 딸이 아니에요. 그냥 운전기사 딸이에요. 정말 그래요. 하지만 그 말을 할 기회가 없었다. 문 밖엔 보안 요원이 서고 손목시계가 반짝였다. 저택의 창문은 두꺼워 바깥 소리가 거의 안 들어왔다. 하유는 더 외로워졌다. 갑자기 식당에서는 따뜻한 죽이 나왔다. 은수저가 놓였지만 그녀는 숟가락을 못 들었다. 손이 떨려서. 마음 한쪽에서 수치심이 올라왔다. 이런 곳에 앉을 자격이 없었다. 그녀는 의자를 밀었다. 비서실장이 조용히 다가왔다. 내일 아침 회장님을 뵙습니다. 오늘은 쉬세요. 문은 잠길 겁니다. 하유는 그 말에 눈을 크게 떴다. 잠깐만요. 전 나가야 해요. 집이 있어요. 비서실장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지금은 밖이 위험합니다. 소 전무가 움직입니다. 곧 소문납니다. 하유는 소 전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다. 발음이 거칠게 귀에 걸렸다. 그녀는 끄덕였다. 방문이 닫혔다. 소리 없이 잠금 장치가 돌아갔다. 하유는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한 번 더. 그녀는 벽에 기대 숨을 내쉬었다. 편해지지 않았다. 그때 서랍이 보였다. 서랍 위엔 충전기가 놓여 있었다. 폴더폰과 같은 규격이었다. 하유는 멈칫했다. 누가 준비한. 그녀는 충전기를 꽂았다. 불빛이 아주 작게 들어왔다. 심장이 다시 뛰었다. 단 하나. 배터리 퍼센트가 올라가기도 전에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딱 한 번 새벽처럼. 화면에는 숫자만 떴다. 발신자 미상 짧은 문장이 있었다. 내일 학교로 가지 마. 하유는 입술을 깨물었다. 누가 이 집안을 보고 있지. 손가락이 떨렸다. 또 창밖 정원에서 누군가 손전등을 껐다 켰다 신호처럼 보였다. 그녀는 커튼을 살짝 내렸다. 커튼 사이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있었다.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다. 이미. 하유는 폴더폰을 끌어안고 침대 끝에 앉았다. 이곳은 따뜻했지만 감옥이었다.
그리고 새벽이 왔다. 저녁 식기 소리가 멈춘 순간 현관에서 굽구두가 울렸다. 하윤은 고개를 들었다. 문이 열리자 남자가 들어왔다. 향수 냄새가 먼저 번졌다. 소전무였다. 눈이 차가웠다. 그는 하윤을 위아래로 훑었다. 마치 먼지를 재듯 천천히, 그리고 비웃음이 새어나왔다. 어디서 굴러온 애지역인 호텔이 아니야 라고 그의 입이 말했다. 하윤은 서 있었다. 비서실장이 막아서려 했지만 소전무는 손가락 하나로 멈추게 했다. 주방의 숨소리도 작아졌다. 그는 서류 봉투를 탁 던졌다. DNA 검사, 오늘 밤 당장 해 지금. 하윤은 두 손을 흔들었다. 전 아니에요. 회장님 따님 아니에요. 그냥 오해예요. 정말요. 소전무는 코웃음을 쳤다. 아니면 뭔데 내가 왜 여기 있지 말해봐.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바퀴 소리가 들렸다. 하윤은 뒤를 돌아봤다. 조명이 한 번 깜빡였다. 갑자기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내려왔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또렷했다. 그는 소전무를 봤다. 소전무가 말끝을 올렸다. 삼촌 또 속으시는 겁니까? 이 애는 사기꾼입니다. 분명. 회장은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만해라. 목소리는 낮았고 방이 얼었다. 하윤은 숨을 삼켰다. 소전무는 비웃었다. 그럼 딸인가요? 그렇다면 상속 절차부터 하시죠. 서류 준비됐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이 아이는 내 딸보다 중요하다. 내 채권자다. 기억해라. 단어 하나가 방안을 갈랐다. 채권자 하윤은 뜻을 몰라 더 떨었다. 혼자. 소전무의 얼굴이 굳었다. 하인들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멈칫했다. 손이 주머니 안에서. 그는 억지로 웃었다. 좋습니다. 그럼 빚을 갚으세요. 공개적으로요. 지금 여기서 바로 하죠. 회장은 눈을 감았다. 지금은 아니다. 내일 이사회 전에 정리하겠다. 너는 나가 있어. 소전무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러나 시선은 하윤의 손에 꽂혔다. 그 손에 폴더폰. 하윤은 무의식 중에 주머니를 막았다. 그 행동이 오히려 표적이 됐다. 소전무는 알았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물러나지 하지만 기억해라. 이 집은 내 집이다. 문이 닫히자 회장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하윤은 조심히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다. 회장은 대답 대신 손을 흔들었다. 괜찮다라는 뜻과 다르다는 뜻 둘 다. 복도 끝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소전무가 탄 차 안이었다. 그는 받았다. 그가 낮게 말했다. 보안팀장, 지금부터 그의 뒷조사에 학교 친구 통장까지. 팀장이 머뭇거리자 소전무는 한마디를 더 눌렀다. 아비 기록도 뒤져 약점 찾아. 그는 창밖 눈을 봤다. 하얀 눈이 싫었다. 모든 게 드러나니까 아주 쉽게. 소전무는 미소를 지었다. 내일은 늦다. 오늘 밤 끝내야 한다. 그 번호를. 저택 방 안에서 하윤은 잠을 못 이뤘다. 문밖 발소리가 몇 번 지나갔다. 느리게. 그녀는 폴더폰을 켰다. 충전이 끝나 있었다. 그리고 새 메시지가 또 떴다. 단숨에. 다음 밤 회장 서재의 벽난로가 조용히 타올랐다. 하윤은 문 앞에서 멈췄다. 손에 땀이. 회장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산소줄은 없었지만 숨이 길게 흔들렸다. 책상엔 봉투. 비서실장이 문을 닫고 나갔다. 둘만 남자 시계 초침이 커졌다. 하윤은 침을 삼켰다. 회장이 봉투를 앞으로 밀었다. 두꺼운 종이 냄새가 났다. 수표였다. 숫자가 너무 컸다. 하윤의 눈이 잠깐 멈췄다.
그 돈이면 월세도 빚도 다 끝났다. 내 아버지에게 진 빚이다. 받아라. 그리고 떠나라. 해외로 가서 살아라. 그의 눈은 하윤을 보지 않았다. 마치 수표가 대신 말하는 듯 그는 지쳤다. 하윤은 봉투를 열지 않았다 대신 질문을 꺼냈다. 왜 우리 아빠였죠? 왜 빚이죠? 회장은 손가락으로 책상 모서리를 문질렀다. 그 작은 소리가 답처럼 들렸다 하지만 아니었다. 하윤은 말을 이어갔다. 아빠는 평생 공사판만 다녔어요. 왜 회장님이요? 그분이 병들 때까지. 회장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말 못한다. 하윤은 숨을 내쉬었다. 편해지지 않았다. 그럼 저는 이 돈 못 받아요. 오늘. 회장이 처음으로 그녀를 봤다. 눈에 물기가 아닌 단단함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왜 거절하나라고 묻는 말이었지만 사실은 왜 나를 용서 못하나였다. 하윤은 봉투를 책상 위에 그대로 놓았다.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요. 그걸 알고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 손등에 거칠어진 자국이 살짝 보였다. 회장은 시선을 피했다. 회장은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열쇠 하나가 나왔다. 금고 열쇠였다. 그는 손에 쥐었다. 그는 비서 호출 버튼을 눌렀다. 목소리가 떨렸다. 금고 준비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윤은 그 말에 눈을 들었다. 회장이 뭔가를 보여주려는 건가? 하지만 입술이 굳었다. 회장은 잠깐 웃었다. 웃음이 아니라 무너지는 소리였다. 그는 말했다. 내 아버지는 좋았다. 그 한마디가 너무 늦어서 하윤은 더 아팠다. 그러나 울지 않았다 대신 버텼다. 벽난로가 탁 하고 소리를 냈다. 불씨가 튀지 않았는데도 하윤은 움찔했다. 마음이 쪼그라들었다. 그녀는 문 밖을 봤다. 복도 끝 그림자 하나가 지나갔다. 보안 요원이었다. 그는 무전기를 눌렀다. 하윤은 속으로 생각했다. 소 전무가 이미 움직이는구나. 경고 문자가 떠올랐다. 내일 학교. 회장은 다시 말했다. 내가 원하면 내 이름으로 너를 지켜주겠다. 하지만 대신 조용히.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조용함은 우리 집에서 이미 빼앗겼어요. 진실이 먼저 와야 해요. 회장의 손이 멈췄다 말이 목구멍에 걸린 듯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창밖 눈이 내렸다. 하윤은 봉투를 만지지 않았다. 대신 폴더폰을 꺼내 화면을 켰다. 메시지함에 들어갔다. 읽음 표시가 아직도 거기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듯 했다. 회장은 속삭였다. 내일 아침 내가 나가면 그들이 너를 잡을 거다. 그 전에. 그날 밤 하윤은 잠이 오지 않았다. 복도는 조용했고 시계만 걸었다. 그녀는 나왔다. 발끝으로 걸어 서재문을 살짝 열었다. 안에는 종이 냄새와 먼지 냄새 섞였다. 벽 한쪽에 액자가 줄지어 있었다. 회장의 젊은 얼굴이 여러 장 빛을 받았다. 하윤은 한 장 앞에서 멈췄다. 이유 없이 손바닥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유리를 닦았다. 사진 속에는 두 남자가 서 있었다. 젊은 회장 옆에 낯익은 사람이 있었다. 그 낯익은 사람은 아버지였다 하지만 하윤이 알던 아버지가 아니었다. 어깨가 고닫고 단단했다. 그는 경호원 복장을 하고 있었다. 배지도 반짝였고 손은 등 뒤에 모아졌다. 정확히. 하윤은 사진을 더 가까이 봤다. 아버지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가 있는 표정. 그 표정이 낯설어서 그녀는 오히려 숨이 막혔다. 우리는 왜 몰랐지, 이 모습을. 서재 한켠에 오래된 커프스 버튼 케이스도 있었다. 금속 문양이 선명했다. 하윤은 멈췄다.
그녀는 액자 아래 작은 글씨를 읽었다. 날짜가 적혀 있었다. 눈이 흐려졌다 순간. 그 날짜는 그녀가 태어난 해였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확했다. 하유는 벽에 손을 짚었다. 손바닥이 떨렸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사진 속 아버지가 말을 걸었다. 그런 느낌. 그때 뒤에서 아주 작은 삑 소리가 났다. 자동 응답기 불빛이 켜졌다. 혼자 서서. 서재 전화기 옆에 구형 기계가 있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하유는 다가갔다. 기계 아래엔 라벨이 붙어 있었다. 임시 저장 폴더라고 적혀 있었다. 선명히. 하유는 손가락으로 버튼을 눌렀다 소리가 나지 않게 아주 조심히 한 번 더 눌렀다. 기계가 짧게 울렸다. 그리고 숫자 표시가 바뀌었다. 메시지 하나 새로 남아 있었다. 하윤의 가슴이 뛰었다. 아버지 폴더폰에서 읽음이 뜬 이유가 여기 있는 걸까? 정매. 그녀는 재생을 누르려다 멈췄다. 뭔가를 듣는 건 돌아갈 수 없는 문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손을 내렸다. 지금은 진실이 필요했다. 굶주림처럼 단 한 입이라도. 버튼을 누르자 기계가 잠깐 멈췄다. 마치 숨을 고르는 듯. 그리고 조용히 시작했다. 스피커에서 낮은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소리. 하유는 숨을 멈췄다. 그 목소리는 아버지였다. 그런데 젊고 단단했다. 하윤의 기억을 깨웠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녹음은 길지 않았다. 끝부분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와 발걸음, 그리고 짧은 정적분. 정적 뒤에 아버지가 말했다. 제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약속만 지켜주세요, 회장님. 하윤은 입을 막았다. 눈물이 아니라 공기가 막혀서였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버렸다. 그냥. 다시 액자로 시선을 돌리자 날짜가 더 선명해졌다. 그 해에 뭔가 시작됐던 거다. 문 밖에서 무전기 소리가 났다. 누군가 서재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 하유는 전원을 껐다. 그녀는 액자를 제자리에 두고 숨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아빠가 숨긴 문이 열렸다. 아침 햇빛은 맑았지만 하윤의 속은 흐렸다. 저택차가 학교 앞에 섰다. 조용히. 비서실장은 말했다. 서류만 받고 바로 돌아옵니다.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기자들이 있을 수도.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교문에 가까워지자 공기가 달라졌다. 사람이 너무 서 있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하얀 빛이 눈앞에서 연속으로 번쩍였다. 하윤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누군가 소리쳤다. 재벌 회장 숨겨진 딸 맞습니까? 당신 아버지 누구입니까? 말해요. 하윤은 뒷걸음질 쳤다. 발이 돌에 걸려 중심을 잃을 뻔했다. 그때 팔이 잡혔다. 딱. 몸으로 기자들의 길을 막았다. 말 없이 우산이 또 펼쳐졌다. 비서실장이 짧게 말했다. 이동합니다. 모두 뒤로 물러서요. 통로 확보해 주세요, 지금. 기자들이 더 몰렸다. 마이크가 하윤의 입가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봤다. 교문 옆 전광판에 자막이 흘렀다. 재벌 혼외자 의혹, 빈민가 사기극 단독 보도. 그 글자가 자신의 이름을 먹는 느낌이었다. 하윤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혀끝이 말랐다. 경호원 둘이 양옆에서 길을 열었다. 학생들이 휴대폰을 들고 찍었다. 누군가 웃었고 수군댔다. 하윤은 교실 복도를 지나며 눈을 피하지 못했다. 칠판 냄새가 역하게 그녀를 붙잡았다. 담임교사가 서류를 건넸다. 손이 떨렸고 눈빛은 미안해 보였다 하지만 말은 없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또 플래시가 터졌다. 학교가 갑자기 무대가 됐다.
오늘 하윤은 서류를 품에 넣었다. 도망치듯 계단을 내려갔다. 숨이 차올랐다. 구두가 딱딱 울렸다.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다시 달려들었다. 질문이 비처럼 쏟아졌다. 하윤은 어깨를 웅크렸다 작게. 경호팀이 그녀를 차로 밀어넣었다. 문이 닫히자 소리가 끊겼다. 하윤은 손을 폈다. 손바닥엔 서류 모서리가 남긴 자국이 있었다. 그녀는 그 자국을 문질렀다 참으려 하면서 비서실장이 창밖을 확인했다. 이미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회장님 깨보고 드리죠. 하윤은 고개를 들었다. 조용히 살 길이 사라졌다는 말이 들렸다. 그녀는 주먹을 쥐었다. 그때 하윤의 폴더폰이 진동했다. 낯선 번호가 아니라 저장된 이름 아빠라는 글자. 그녀는 숨을 삼켰다. 화면엔 읽음 표시가 떠 있었다. 누가 아빠 행세지 대체. 바로 그때 운전석 무전기가 울렸다. 목소리는 급했다. 소 전무 쪽에서 학교 영상. 비서실장이 듣고 얼굴이 굳었다. 누가 회장님께서 아이를 숨겼다 말했답니다. 내부 제보입니다. 하윤은 귀가 멍해졌다. 내부 제보 그 말은 저택 안에 적이 있다는 뜻. 차가 신호에 멈췄다. 창밖신문 가판대 일면이 그녀를 향해 있었다. 사진까지. 하윤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핸드폰 알림 소리가 계속 따라왔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비서실장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회장님도 막을 수 없습니다. 준비하세요. 누군가 당신을 원합니다. 하윤은 폴더폰을 꼭 쥐었다. 그리고 화면에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손이 떨려도 계속. 태영그룹 본사는 유리로 만든 겨울 같았다. 로비 바닥은 대리석이라. 하윤의 운동화가 너무 초라하게 미끄러졌다. 경호원 둘이 앞뒤로 붙었다. 보호 차원입니다. 비서실장의 말이었지만 하윤은 보호가 아니라 관리라고 느꼈다.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올라갔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귀가 멍해졌다. 마치 숨이 얇아지는 기분이었다. 소 전무 사무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향이 확 밀려왔다. 그는 웃고 있었다. 다정한 미소였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하윤 양, 고생 많았죠. 그는 물컵을 내밀었다. 하윤은 받지 않았다. 손이 떨려서가 아니었다. 믿을 수가 없어서였다. 소 전무는 책상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다. 두꺼운 서류들, 도장, 날짜, 숫자. 너무 그럴듯한 진실처럼 보였다. 회장님이 당신을 숨긴 이유 알아요? 그는 페이지를 넘겼다. 당신 아버지 김철수 씨. 수년간 회장님을 협박해온 전력이 있습니다. 하윤의 숨이 멈췄다.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말이 나오려다. 목에 걸렸다. 그녀는 아빠라는 단어를 크게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았다. 소 전무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다. 감정은 이해해요. 하지만 여기 통장 내역 보세요. 종이에 찍힌 숫자들이 눈을 찔렀다. 아버지 계좌에 찍힌 큰 돈. 하윤은 처음 보는 입금자. 그 돈이 있었다면 왜 우린 반지하에서 떨었지? 그 생각이 들자 배신감이 아닌 혼란이 먼저 올라왔다. 하윤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소 전무는 목소리를 낮췄다. 세상은 잔인해요. 이 사실이 터지면 당신도 끝이에요. 그러니 선택하세요. 그는 종이 한 장을 앞으로 밀었다. 상속 포기각서. 사인하고 조용히 사라지면 당신은 불쌍한 피해자로 남을 수 있어요. 사인 안 하면. 하윤이 겨우 물었다. 소 전무는 미소를 조금 지었다. 그럼 당신 아버지는 나쁜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영원히. 하윤은
펜을 들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마이너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펜 끝이 종이에 닿기 직전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소전무의 소매가 살짝 올라가 있었다. 그 순간 하윤의 눈이 멈췄다. 커프스 버튼, 작은 문양 하나. 아버지가 낡은 보물 상자에 넣고 절대 남에게 보이지 않던 그것과 똑같은 문양이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윤은 펜을 내려놓았다. 이거 어디서 났어요? 소전무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아주 잠깐. 하윤은 알았다. 여기 서류들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이 책상 위에 있다는 걸. 그리고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경호원이 들어왔다. 회의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소전무는 표정을 다시 다정하게 바꿨다. 하윤, 양, 오늘 안에 결정하세요. 그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시간이 당신 편일 것 같아요. 저택으로 돌아오자 하윤의 방은 너무 조용했다. 조용함이 목을 조르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가방을 뒤집었다. 서류, 각서 사본, 학교에서 챙긴 종이들, 그리고 아버지의 폴더폰. 하윤은 폴더폰을 켰다. 배터리 표시가 간신히 살아있었다. 그 작은 빛이 오늘의 유일한 희망 같았다. 문자함은 비어 있었다. 그 읽음의 흔적만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 지운 것처럼. 하윤은 숨을 들이마셨다. 지웠어. 그 순간 머릿속에 소전무의 커프스가 번쩍 떠올랐다. 그녀는 메뉴를 더 뒤졌다. 사진, 통화 기록, 설정, 그리고 음성 녹음 폴더. 손가락이 멈췄다. 파일 하나. 날짜는 18년 전. 하윤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엔 잡음, 숨소리, 그리고 짧은 타이어 소리, 급하게 멈추는 소리, 쿵 하는 충돌음이 아주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스쳤다. 하윤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나왔다. 젊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제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회장님. 숨이 한 번 멎었다가 다시 이어졌다. 제 딸 하윤이만은 부탁드립니다. 하윤은 폴더폰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따뜻해지지 않았는데도 손바닥이 뜨거웠다. 소전무의 서류가 떠올랐다. 협박범, 범죄자. 그럴듯했지만 이 목소리는 달랐다. 하윤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 적혀있던 이상한 공백들, 해외 현장이라고만 적힌 몇 년, 자세한 주소가 없던 기간. 그때 그는 해외가 아니었구나. 하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말을 하면 진짜가 될까봐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지나갔다. 보안 요원. 하윤은 폴더폰을 베개 속에 숨겼다. 그리고 바로 그때 폴더폰 화면에 작은 문구가 떴다. 임시 저장 메시지 한 건. 하윤은 손이 떨리는 채로 눌렀다. 메시지는 짧았다. 약속을 어기면 내가 가진 걸 끝까지 지켜라. 아버지의 문장 같았다. 하윤은 숨을 내쉬었지만 편해지지 않았다. 이제 확실했다. 도망칠 문제가 아니라 마주해야 하는 문제였다. 하윤은 외투를 꺼내 들었다. 내일 아침 회장을 만나야 했다. 그가 말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또 지울 테니까. 온실은 겨울에도 초록이었다. 하지만 그 초록이 하윤에게는 더 낯설었다. 따뜻함이 죄처럼 느껴져서였다.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유리벽 밖으로 눈이 내리고 안쪽엔 물방울이 맺혔다. 두 세계가 한 장의 유리로 나뉘어 있었다.
하유는 인사하지 않았다. 대신 폴더폰을 조심히 꺼냈다. 회장님, 이거 들어보셨어요?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폴더폰을 보자마자 고개를 아주 천천히 숙였다. 하유는 숨을 고르고 물었다. 회장님이 사람을 죽였나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얼었다. 하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질문은 이미 날아갔다. 되돌릴 수 없었다.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온실에 작은 팬이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다. 그리고 마침내 회장이 말했다. 내가 아니다. 하유는 눈을 크게 떴다. 회장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내 아들이, 아니, 내 조카가 저지른 일이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손잡이를 꽉 잡고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그날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하윤의 목이 말랐다. 회장은 말을 이어갔다. 네 아버지는 나를 구한 게 아니다. 회사를 구한 거다. 내 조카를 살리고 모든 걸 덮었다. 하윤은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온실 바닥이 갑자기 기울어진 것 같았다. 그럼 우리 삶은, 하윤의 말이 끊겼다. 그 다음 말을 하면 그녀 스스로를 더 미워하게 될 것 같았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겪은 모든 겨울은 내가 만든 겨울이다. 하윤은 눈물이 나려다 멈췄다. 눈물이 나오면 이 사람을 용서할까봐 무서웠다. 내일 이사회가 있다. 회장이 말했다. 내가 직접 바로잡겠다. 늦었지만 오늘부터는 숨지 않겠다. 하윤은 믿고 싶었다. 하지만 소 전무의 커프스 문양이 떠올랐다. 그 문양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만 했다. 말로만 하지 마세요. 회장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 그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바로 그때 온실 천장 구석에서 작은 반짝임이 보였다. 하윤의 눈이 그쪽으로 갔다. 작은 점, 마치 누군가가 듣고 있다는 표시처럼. 그날 밤 소 전무는 혼자 웃지 않았다. 그는 혼자 계산했다. 책상 위엔 회장 저택의 도면이 펼쳐져 있었다. 보안 동선, 교대 시간, 금고 위치. 누군가가 아주 친절하게 정리해준 자료였다. 소 전무는 무전기를 들었다. 온실 쪽, 소리 다 들어왔지? 반대편에서 낮은 목소리가 답했다. 네, 전무님. 녹음도 확보했습니다. 소 전무는 손가락으로 커프스 버튼을 만지작거렸다. 하윤의 눈이 거기서 멈춘 순간을 떠올리며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 애는 생각보다 빨라. 그는 창밖을 봤다. 눈이 계속 내렸다. 눈은 흔적을 감추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흔적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 보안팀장, 지금 움직여. 어떤 방식으로요? 가장 쉬운 방식으로. 도둑은 증거를 들고 다니게 만들면 된다. 잠시 후 저택 안쪽 복도에 어두운 그림자들이 지나갔다. 발소리는 거의 없었다. 신발 밑창이 조용한 재질이었다. 금고 앞에서 한 사람이 장갑을 꼈다. 도구가 딱 필요한 각도로 움직였다. 문은 소리 없이 열렸다. 반짝이는 보석함이 꺼내졌다. 그중 하나가 선택됐다. 목걸이. 화려해서 시선이 가는 물건. 소 전무는 통화로 지시했다. 그의 가방, 침대 옆. 확실히 넣겠습니다. 하윤은 그 시각 방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엔 불안이 더 컸다. 문 밖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가 났다. 하윤은 문을 열어볼까 하다가 멈췄다. 혼자 움직이지 마라. 비서실장의 말이 떠올랐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문 아래로 작은 그림자가 스쳤다. 누군가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사라졌다. 지퍼가 아주 조금 벌어진 것 같았다. 내가 아까 열었나? 하유는 손을 뻗었다가 그대로 멈췄다. 문자 알림이 울렸다. 발신자 미상. 짧은 문장 하나. 아침에 내가 먼저 잡힌다. 하유는 폴더폰을 움켜쥐었다. 손바닥이 차갑게 젖었다. 그리고 창밖 어둠 속에서 저택 경비등이 잠깐 꺼졌다가 켜졌다. 신호였다. 덫이 닫히는 신호. 아침은 너무 평범하게 시작됐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하유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귀까지 뛰었다. 방문이 열리기도 전에 복도에서 발소리가 쏟아져 들어왔다. 비서실장이 뛰어왔다. 하윤 양. 침착 마이너스 말이 끝나기 전에 검은 조끼들이 거실로 끌려나가자 회장이 이미 거기 있었다. 휠체어에 앉아 얼굴이 하얗게 굳어 있었다. 소전무는 한쪽에 서서 너무 차분했다. 저 아이 가방부터 보시죠. 소전무의 말이 떨어지자 경찰 한 명이 하윤의 가방을 열었다. 하윤은 숨을 멈췄다. 그건 제마이너스 말이 나오기 전에 반짝임이 먼저 나왔다. 목걸이였다. 하윤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저건 제 거 아니에요. 본 적도 없어요. 소 전무가 고개를 기울였다. 그럼 누가 넣었죠? 귀신이? 주변 시선이 한꺼번에 하윤을 눌렀다. 하윤은 회장을 봤다.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하윤에게 손을 뻗으려 했다. 그 순간 회장의 몸이 앞으로 조금 기울었다. 숨이 가빠지는 소리. 비서실장이 즉시 버튼을 눌렀다. 의료진이 달려왔다. 도구가 꺼내지고 손이 빠르게 움직였다. 휠체어가 회장 쪽으로 붙었고 누군가가 담요를 덮었다. 하윤은 그 장면을 보며 얼어붙었다. 회장님. 하윤이 한 발 나가려는 순간 경찰이 팔을 막았다. 소 전무가 낮게 말했다. 보호막이 없어졌네. 구급 들 것이 들어오고 회장이 옮겨졌다. 회장은 잠깐 하윤을 봤다. 입술이 움직였다. 말이 들리지 않았다. 그때 소 전무가 하윤의 앞을 막았다. 내 앞이 봐서 감옥은 안 보내주마. 그의 목소리는 친절한 척했다. 대신 당장 꺼져. 저 증거가 있어요. 아빠 폰에. 하윤이 외치려는 순간 소 전무의 손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하윤의 폴더폰을 낚아채듯 가져갔다. 이거? 그가 웃었다. 이건 이제 내 거야. 하윤은 달려들려 했지만 경호원이 몸으로 막았다. 문이 열렸고 겨울바람이 한꺼번에 들이쳤다. 하윤은 저택 밖으로 밀려났다. 눈이 발목까지 쌓여 있었다. 문이 닫혔다.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하윤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증거도, 보호도, 따뜻함도. 그리고 바로 그때 소전무가 문틈으로 마지막 말을 던졌다. 김철수처럼 조용히 사라져. 하윤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대신 이를 악물었다. 무료 급식소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냄새가 골목을 붙잡고 있었다. 하윤은 줄 끝에 섰다. 어젯밤 저택에서 밀려난 뒤 손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주머니엔 열쇠도 없었다. 아빠의 폴더폰이 없었다. 배가 고팠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배고픔이 익숙해지는 느낌이었다. 봉사자가 플라스틱 그릇을 건넸다. 하윤은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았다. 뜨거워서가 아니라
떨어뜨릴까봐 국물 위로 김이 올라오는데 그 김이 눈물처럼 보였다. 그녀는 구석자리에 앉았다. 사람들이 숟가락을 부딪히는 소리, 비닐봉지 소리, 낮은 한숨.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는데 하윤만 멈춰선 기분이었다. 바로 앞 전광판이 깜빡였다. 뉴스 자막이 흘렀다. 유민석 회장 의식 불명, 소전무 비상 경영 체제. 하윤은 숟가락을 멈췄다. 회장이 쓰러지던 장면이 떠올랐다. 도구가 움직이고 사람들이 뛰고 문이 닫히던 소리. 그 순간부터 보호막이 사라졌다는 것도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하윤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목소리를 내면 무너질까봐 입술만 움직였다. 그때 누군가가 맞은편에 앉았다. 늙은 남자였다. 옷은 낡았지만 눈은 이상하게 또렷했다. 남자가 하윤의 얼굴을 한 번 보고 또 한 번 봤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김씨 딸 맞지? 하윤은 몸이 굳었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그녀도 놀랐다. 남자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듯 흔들었다. 걱정 마. 나쁜 사람 아니야.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는 오래된 종이였다. 테이프 자국이 여러 번 덧대어져 있었다. 남자는 봉투를 하윤 앞으로 밀었다. 김씨가 그러더구만. 자기한테 무슨 일 생기고 딸내미가 울면서 여기 오면 이걸 전해주라고. 하윤의 손끝이 떨렸다. 아빠가 여길 왔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윤은 봉투를 잡았다. 국냄새가 갑자기 멀어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급식소 밖에서 누군가가 유리문을 세게 열었다. 낯선 구두 소리, 무전기 소리. 하윤은 봉투를 가슴에 숨기며 숨을 삼켰다. 하윤은 급식소 뒤 골목으로 빠졌다. 벽에 붙어 눈이 녹아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봉투를 뜯는 손이 서둘렀다. 하지만 찢어지면 안 됐다. 아빠가 남긴 건 늘 끝까지였다. 봉투 안엔 돈이 없었다. 대신 작은 SD카드 하나, 그리고 접힌 편지. 하윤은 편지를 펼쳤다. 받는 사람은 회장이 아니었다. 하윤아라는 두 글자가 먼저 보였다. 하윤의 목이 꽉 막혔다. 편지 글씨는 익숙했다. 아빠가 공사장 메모지에 적던 그 단정한 글씨. 하윤아, 내가 이걸 읽는다면 그들이 약속을 어긴 거다. 하윤은 숨을 멈춘 채 줄줄 읽었다. 그날의 블랙박스 복사본을 숨겨뒀다. 누굴 겁주려는 게 아니다. 그녀는 아빠가 끝까지 믿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빠는 믿으면서도 대비했다. 하윤은 SD카드를 쥐었다. 작고 가벼웠다. 그런데 이 작은 조각이 소전무의 세상을 흔들 수 있었다. 골목 끝에 있는 작은 편의점 앞, 오래된 노트북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에겐 노트북도 없었다. 휴대폰도 꺼져 있었다. 열 수만 있으면. 하윤은 이를 악물었다. 열기만 하면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이걸 세상에 내보내려면 누군가의 힘이 필요했다. 그때 편지 마지막 줄이 눈에 들어왔다. 암호는 네가 아는 거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지키던 것. 하윤은 멍해졌다. 태어나기 전부터 지키던 것. 그건 그 번호였다. 아빠가 죽기 전까지 놓지 않던 그 번호. 하윤은 갑자기 떠올렸다. 저택 서재에서 봤던 임시 저장 라벨. 자동 응답기 불빛. 누군가가 듣고 있다는 그 반짝임. 아빠는 이미 알고 있었구나. 하윤은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골목 입구에서 발소리가 다시 들렸다.
급식소 쪽에서 나온 사람들. 아니, 누군가가 급하게 찾는 걸음. 하유는 SD카드를 신발 깔창 밑에 넣었다. 편지는 5단 쪽에 숨겼다. 그리고 아무 일 없는 척 골목 반대편으로 걸었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 선택이 생사를 갈랐다. 뒤에서 누군가가 이름을 불렀다. 이하윤. 하윤은 돌아보지 않았다. 뛰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면 다 끝이었다. PC방은 따뜻했고 시끄러웠다. 키보드 소리와 라면 냄새가 뒤섞여 세상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증명했다. 하윤은 가장 구석자리에 앉았다.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한 번만 들키면 또 뺏긴다. 카운터 직원이 물었다. 몇 시간? 하윤은 동전 몇 개를 내려놓고 말했다. 1시간만요. 컴퓨터가 켜졌다. 화면이 밝아지자 하윤은 SD카드를 조심히 꽂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이 차가움이 기계로 옮겨갈까봐 폴더가 열렸다. 영상 파일 하나. 하윤은 더 숨을 참았다. 더블 클릭. 그런데 화면에 뜬 건 영상이 아니라 자물쇠 모양이었다. 암호를 입력하세요. 하윤은 번호를 쳤다. 아빠의 생일. 틀렸다. 장례 날짜를 쳤다. 그 번호를 쳤다. 아빠 폴더폰에 저장된 그 골드 번호 마지막 4자리. 틀렸다. 하윤은 이마를 짚었다. 손바닥이 떨렸다. 마이너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PC방 요금도 그녀의 숨도. 그때 옆자리에서 누군가 웃으며 말했다. 야, 그거 암호화 강하면 그냥 못 풀어. 하윤은 얼른 고개를 숙였다. 모르는 척. 하지만 머릿속은 더 빨라졌다. 내가 못 풀면 누가 풀지? 그녀는 떠올렸다. 류지진, 회장의 손자, 가문의 이다나, 소 전무와 사이가 나쁘다는 소문. 학교 앞 스캔들 속에서 몇 번 들리던 이름. 하윤은 인터넷 검색창에 그의 이름을 치려다 멈췄다. 검색은 흔적이다.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었다. 그녀는 SNS에 접속했다. 손이 떨려 오타가 났다. 프로필 사진이 떴다. 젊은 남자, 삐딱한 미소, 비싼 옷인데 눈빛은 날카로웠다. 하윤은 메시지를 썼다. 당신이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이걸 보면 못 모른 척 할 거예요. 보내기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적의 가족을 믿는 순간 다시 덫에 걸릴 수도 있었다. 그때 화면 오른쪽 아래에 뉴스 속보가 떴다. 소 전무, 자선 경매 행사에서 공식 취임 선언 예정. 하윤은 이를 악물고 보냈다. 메시지가 전송됐다. 읽음이 뜨지 않았다. 하윤은 화면만 바라봤다. 시간이 한 줄 또 한 줄 흐르는 동안 그녀의 심장도 같이 달아갔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알림이 떴다. 류지진, 어디서 보자. 짧은 문장 하나가 하윤의 밤을 갈라놓았다. 퇴근 시간 지하철역은 사람으로 꽉 찼다. 발소리, 안내방송, 문 닫히는 경고음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하윤은 기둥 뒤에 서 있었다. 모자를 더 눌렀었다. 주머니 속 SD카드가 무겁게 느껴졌다. 실제론 가벼운데도 저 멀리서 류지진이 걸어왔다. 혼자였다. 경호원도 없었다. 그게 오히려 이상했다. 정말 올 줄 몰랐으니까. 지진은 하윤을 보자 멈췄다. 너, 그 기사 난 애지. 하윤은 대답 대신 화면 캡처 몇 장을 보여줬다. 파일 목록, 잠긴 아이콘, 그리고 편지 일부. 지진의 눈빛이 바뀌었다. 장난기가 사라지고 계산이 들어왔다.
이거 어디서 났어? 하유는 짧게 말했다. 아빠가 남겼어요. 김철수요.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목이 다시 막혔다. 지지는 숨을 들이켰다. 김철수. 그는 그 이름을 아는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하유는 더 밀어붙였다. 당신 사촌형. 소전무. 그 사람이 관련 있어요. 지진의 턱이 굳었다. 증거 있냐? 하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겨 있어요. 암호가 필요해요. 근데 당신이라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지는 잠깐 눈을 감았다. 사람들이 옆을 스치고 지나갔다. 한 노인이 밀려 넘어질 뻔하자 하윤이 먼저 팔을 내밀어 잡아줬다. 그 작은 행동을 지진이 봤다. 지진이 낮게 말했다. 너 정말 도둑이면 이런 짓 안 하지. 그는 이어폰을 꺼내 끼웠다. 하윤이 준비해둔 짧은 음성 조각을 재생했다. 암호화 파일이 아니라 편지에 언급된 예고 파일이었다. 스피커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 일부가 흘렀다. 지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목소리, 그는 이를 악물었다. 형이다. 하유는 숨을 멈췄다. 지진은 손으로 머리를 한번 쓸어 올렸다. 가족을 지키면 난 평생 이 목소리랑 살아야 해. 정의를 택하면 우리 집은 무너져. 하유는 한마디만 했다. 우리 집은 이미 무너졌어요. 지진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결심 쪽으로 기울었다. 자선 경매 행사, 알지? 하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서 소전무가 취임 선언을 해. 카메라도 기자도 다 모인다. 지진이 말했다. 거기가 무대다. 우리가 들어가야 해. 하윤은 손을 꼭 쥐었다. 그때 지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이름이 화면에 떴다. 보안팀장. 지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하윤을 보며 낮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우리 둘 다 돌아갈 자리 없어. 지진 친구의 오피스텔은 작았지만 밝았다. 벽엔 게임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엔 노트북 2대가 켜져 있었다. 하유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도 발을 딛지 못했다. 여긴 안전할까? 그 생각이 먼저 왔다. 지진은 커튼을 닫고 말했다. 창문 쪽 비추지 마. 요즘은 멀리서도 찍어. 그 말에 하유는 숨을 삼켰다. 노트북 화면에 파일이 떴다. 암호화된 영상. 지진이 빠르게 키를 두드렸다. 암호는 내가 아는 거라 했지. 하유는 머리를 싸맸다. 아빠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키던 것. 번호, 자동 응답기, 임시 저장. 그때 하유는 번쩍 떠올렸다. 아빠 폴더폰에 늘 남아있던 문구. 임시 저장 폴더에 남겨진 아무도 듣지 않은 메시지. 번호 전체가 아니라 마지막 네 자리도 아니라 하유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번호를 처음 샀던 날, 아빠가 늘 말하던 날짜. 너 태어나기 전에 내가 약속 하나를 샀다라고. 하윤이 날짜를 말했다. 지진이 입력했다. 잠깐의 멈춤.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다. 파일이 열렸다. 지진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하유는 화면을 똑바로 못 봤다. 대신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의 떨리는 사과, 누군가의 간절한 부탁, 그리고 오래된 밤의 공기. 지진이 말했다. 이걸 행사장 스크린에 띄워야 해. 하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나 들어갈 수 있어요. 지진이 비닐봉지를 들었다. 호텔 서빙 유니폼이었다. 이거 입으면 직원 통로로 들어갈 수 있어. 하유는 유니폼을 만졌다. 천이 얇았다. 하지만 그 얇은 천이 오늘의 갑옷이었다.
그때 지진이 휴대폰을 확인하다 얼굴이 굳었다. 큰일이다. 하윤이 숨을 멈췄다. 할아버지가 깨어났대. 지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근데 소 전무가 따로 가둬놨어. 외부랑 차단하고. 하윤의 머리가 하얘졌다. 회장이 무대에 서야 한다. 직접 말해야 한다. 그 사람이 없으면 영상은 조작으로 밀릴 수 있다. 지진이 말했다. 연설 시작 전에 할아버지를 빼내야 해. 하윤은 유니폼을 꼭 쥐었다. 바로 그때 오피스텔 아래에서 자동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지진이 커튼 사이를 봤다. 검은 차 한 대가 멈춰 있었다. 지진이 이를 악물었다. 찾아왔네. 하윤은 유니폼을 가방에 넣고 SD카드를 다시 확인했다. 도망칠 수 없다. 이제는 들어가야 한다. 무대 한가운데로. 그랜드 하얏트의 직원 통로는 화려하지 않았다. 하얀 벽, 금속 문, 그리고 바퀴 달린 카트 소리만 있었다. 하윤은 서빙 유니폼을 입고 모자를 눌렀었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낯설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빌린 것처럼 쟁반 위엔 물컵 몇 개와 냅킨을 올렸다. 그 아래 USB 하나가 테이프로 얇게 붙어 있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마이너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보안 검색대 앞에서 직원들이 줄을 섰다. 목걸이처럼 달린 출입증들이 반짝였다. 하윤의 목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지진이 말했던 문장이 떠올랐다. 절대 먼저 눈 마주치지 마. 먼저 고개 숙여. 하윤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카트를 밀었다. 차례가 왔다. 금속 게이트가 삑 하고 울렸다. 경호원이 하윤을 위아래로 훑었다. 신입인가? 하윤은 목소리를 낮췄다. 네, 오늘 대타요. 경호원이 손을 내밀었다. 출입증. 하윤의 속이 꺼졌다. 그때 옆에 직원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아, 그쪽 라인 밀리잖아요. 연회장 세팅 늦어요. 그 한마디가 바람처럼 틈을 만들었다. 하윤은 재빨리 쟁반을 들어 올렸다. 죄송합니다. 담당자에게 마이너스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더 숙였다. 경호원은 쟁반을 흘끗 보더니 손으로 가라는 표시를 했다. 하윤은 숨을 삼켰다.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느렸지만 카트는 앞으로 나갔다. 통로 끝에서 또 다른 경호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귀에 무전기를 꽂고 있었다. 하윤은 그 사이를 지나며 심장이 들릴까봐 걸음을 더 작게 했다. 저기, 잠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하윤의 어깨가 굳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다른 직원을 불렀다. 하윤은 그 틈을 타 문 하나를 통과했다. 문에는 작은 표지가 붙어 있었다. VIP 대기실 구역. 하윤은 쟁반을 꼭 쥐었다. 이제부터는 직원이 아니라 침입자였다. 한 번만 들키면 영상도 회장도 모두 잃는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코너를 돌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복도 끝에서 걸어왔다. 그 얼굴을 하윤은 알고 있었다. 소 전무의 경호팀장. 하윤은 눈을 내리깔고 카트를 더 빠르게 밀었다. 문 하나만 더. 딱 하나만 더. VIP 대기실 문은 두꺼웠다. 하윤은 노크 대신 직원처럼 손잡이를 잡고 조심히 열었다. 안은 너무 밝았다. 흰 조명 아래 회장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팔에는 링거 라인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얼굴이 잠든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하윤은 한 걸음 다가가며 숨을 죽였다.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다.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의 겨울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때 복도 전체가 순간 어두워졌다. 조명이 한 번 꺼졌다가 비상등이 켜졌다. 지진이 밖에서 전력을 끊었다는 신호였다. 회장의 눈이 뜨였다. 그는 하윤을 보자마자 아주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다. 마치 왔구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윤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어 그의 시야에 자신을 맞췄다. 저 도둑 아니에요. 그날도 오늘도. 회장은 입술을 떨었다. 그 말이 먼저 나왔다. 변명은 없었다. 내 명예가 더러워질까봐 내 아비를 어둠에 두었다. 하윤은 눈을 감았다. 가슴이 뜨거워지려는 걸 억지로 눌렀다. 따뜻해지면 약해질까봐 눈물로는 안 돼요. 하윤이 말했다. 아빠 이름을 돌려주세요. 기록을 다시 써주세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끄덕임이 너무 늦었다. 내가 무대에 서겠다. 그는 손잡이를 잡고 몸을 일으키려 했다. 손이 떨렸다. 하윤이 재빨리 호출 버튼을 눌렀다. 움직이면 안 돼요. 하지만 회장은 낮게 말했다. 움직이지 않으면 또 숨는다. 하윤은 이를 악물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신 끝까지요. 회장은 하윤을 똑바로 봤다. 그 눈빛이 처음으로 회장이 아니라 한 사람 같았다. 밖에서 발소리가 급하게 다가왔다. 무전기 소리, 경호원의 짧은 지시. 하윤은 회장의 담요를 정리하며 속삭였다. 연설까지. 몇 분 남았죠? 회장이 대답했다. 5. 그 숫자가 칼처럼 날아왔다. 하윤은 휠체어를 끌어당겼다. 회장은 손을 올렸다. 준비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문 손잡이가 밖에서 철컥 돌아갔다. 누군가가 들어오려 했다. 문이 열리자 소전무가 서 있었다. 그 뒤로 검은 정장 경호원들이 줄지어 있었다. 소전무는 웃었다. 그 웃음은 너무 조용해서 더 날카로웠다. 역시 여기 있었네. 지진은 복도 끝에서 뛰어왔다. 하지만 늦었다. 경호원이 먼저 움직였다. 팔이 잡히고 어깨가 눌렸다. 지진의 목소리가 삼켰다. 하윤은 휠체어 손잡이를 더 꽉 잡았다. 비켜요. 그러나 소전무는 손가락 하나로 휠체어 앞을 막았다. 삼촌은 지금 판단력이 불안정해 보여. 그는 회장의 얼굴을 한 번 보고 하윤을 다시 봤다. 그리고 너는 여전히 거지 같은 증거 하나 들고 설치고 있고. 하윤은 쟁반을 들어 올렸다. 그 아래 USB가 있었다. 이거면 끝나요. 세상이 알아요. 소전무의 눈이 USB로 내려갔다. 그는 한 발 다가왔다. 세상은 내가 고용한 변호사 말부터 듣지. 그는 하윤의 손에서 USB를 낚아챘다. 하윤이 달려들려 했지만 경호원이 팔을 막았다. 소전무는 USB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구두가 아주 천천히 올라갔다. 안 돼. 하윤이 외쳤다. 그러나 구두는 내려왔다. 딱 하고 소리가 났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흩어졌다. 하윤의 눈앞이 하얘졌다. 모든 준비가 저 소리 하나로 무너지는 것 같았다. 소전무가 비웃었다. 끝. 그는 손을 털듯이 가볍게 털었다. 그때 하윤이 눈물 대신 아주 얇은 미소를 지었다. 소전무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왜 웃어? 하윤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원본은 이미 올라갔어요. 소전무의 표정이 잠깐 멈췄다. 하윤이 이어 말했다. 링크는 기자들한테 전송 예약됐고요. 연설 시작 시간에 맞춰서요. 소전무가 가까이 다가왔다. 암호는? 하윤은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아주 또렷하게 말했다. 우리 아빠 기일이에요. 복도 끝에서 조명이 다시 한번 깜빡였다. 연회장 쪽에서 음악이 시작되는 소리가 들렸다. 연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소 전무는 이를 악물고 뒤돌아섰다. 연설부터 한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손짓했다. 둘 다 잡아. 하윤과 지진의 팔이 동시에 눌렸다. 회장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다 멈췄다. 그는 하윤을 보며 입술을 떨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연회장 쪽에서 수백 개의 휴대폰 진동 소리가 한꺼번에 울리기 시작했다. 연회장 무대 조명은 눈부셨다. 소 전무는 마이크 앞에 서서 웃는 얼굴을 꺼냈다. 가족과 신뢰. 그가 또렷하게 말했다. 오늘 우리는 더 단단해질 겁니다. 객석은 고급 옷과 반짝이는 시계들로 가득했다. 샴페인 잔이 흔들리지 않게 조심히 들려 있었다. 모두가 좋은 이야기를 원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징 마이너스 첫 번째 휴대폰이 울렸다. 징 마이너스 징,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그리고 곧 수백 개가 동시에 울렸다. 사람들이 서로를 봤다. 누가 먼저 확인하나 눈치가 오갔다. 소 전무는 미소를 유지하려 애썼다. 작은 해프닝이군요. 그는 웃으며 넘기려 했다.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객석의 공기는 이미 변했다. 사람들은 화면을 보고 있었다. 얼굴이 굳어가는 사람, 급히 자리를 뜨려는 사람, 손을 떨며 메시지를 넘기는 사람. 무대 뒤편에서 하윤은 경호원에게 붙잡힌 채 숨을 참았다. 지진도 옆에서 이를 악물었다. 둘의 손목을 누르는 힘이 더 강해졌다. 소 전무는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루머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 순간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이 한번 꺼졌다. 회사 로고가 있던 자리, 검은 화면이 잠깐, 아주 잠깐 떠 있었다. 소 전무가 뒤를 돌아봤다.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급함이 묻었다. 객석은 숨을 죽였다. 하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지진이 아주 작게 말했다. 가. 그리고 스크린이 켜졌다. 처음엔 흔들리는 화면, 밤의 공기, 조용한 숨소리, 이어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흘렀다. 제발 부탁합니다. 소 전무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는 듯했다. 그는 마이크를 놓친 줄도 모르고 스크린만 봤다. 하윤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아빠. 하지만 가장 어두운 순간은 진실이 시작될 때였다. 누군가는 믿지 않을 거고, 누군가는 조작이라 할 거고, 누군가는 책임을 피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스크린 속 목소리가 더 또렷해졌다. 객석 여기저기에서 낮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연회장은 갑자기 좁아졌다. 사람들이 숨을 쉬는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다. 스크린 속 젊은 소 전무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나 대신. 그 다음 말은 객석의 웅성거림에 반쯤 묻혔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말의 내용보다 표정이었다. 누구나 그걸 알아봤다. 카메라가 무대를 비췄다. 생중계 조명이 소 전무의 얼굴을 붙잡았다. 그는 잠시 웃으려 했다. 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다. 객석 곳곳에서 휴대폰 플래시가 켜졌다. 기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군가가 낮게 말하는 소리도 들렸다. 이게 진짜야? 소 전무는 한 발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무대 뒤로 빠지려 했다. 경호원들이 길을 열어주려 움직였다. 그때 휠체어 바퀴 소리가 정면에서 들렸다. 사람들이 길을 비켰다. 하윤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다.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소 전무 앞에 멈춰섰다. 마치 문 하나를 몸으로 막아서는 사람처럼. 소 전무가 이를 악물었다. 삼촌, 지금 뭐 하시는 마이너스 회장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다. 객석이 조용해졌다. 경호원들도 멈칫했다. 누군가가 마이크를 들고 달려왔다. 하지만 회장은 아직 받지 않았다. 하윤은 회장 옆에 서서 떨리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회장의 손이 마이크를 향해 천천히 뻗었다. 그 순간 소 전무의 얼굴이 급하게 굳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도망칠 길을 찾는 눈이었다. 카메라가 회장의 손끝을 잡았다. 그 손끝이 떨리는 건 늙어서가 아니라 결심 때문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며 또 다른 검은 정장들이 들어왔다. 무전기 소리, 짧은 지시, 공기 전체가 이제 끝난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회장은 마이크를 잡았다. 입술이 열리기 직전 하윤은 숨을 멈췄다. 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연회장엔 숨소리만 남았다. 샴페인 잔도, 카메라 셔터도 멈춘 듯했다. 소 전무는 경호원에게 눈짓했다. 그저 꺼. 하지만 이미 늦었다. 화면은 켜져 있었고 사람들의 휴대폰은 동시에 같은 장면을 품고 있었다. 회장이 입을 열었다. 우리가 운전기사라 불렀던 그 사람은, 그는 잠깐 숨을 고르고 객석을 한번 훑었다. 우리 중 가장 고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윤의 손이 휠체어 손잡이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공범입니다. 20해를 숨겼습니다. 객석에서 누군가가 말도 안 돼 하고 내뱉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밖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소 전무가 마이크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삼촌, 치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다. 치매가 아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내가 비겁했다. 그는 하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눈빛이 바뀌었다. 회장이라는 껍질이 벗겨지고 뒤늦게 도착한 한 사람만 남았다. 하윤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윤의 목이 꽉 막혔다. 회장은 말을 이었다. 내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더럽혔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회장이 휠체어 손잡이를 밀어냈다. 비서가 말리려 했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대리석 바닥 위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연회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라고 불리던 사람이 고아 소녀 앞에서 고개를 깊게 숙였다. 그 행동 하나가 그동안 돈으로 묶어두었던 모든 침묵을 끊어냈다. 하윤은 한 발 물러서려다 멈췄다. 도망치면 아빠의 이름도 다시 도망칠 것 같았다. 회장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내가 책임지겠다. 회사가 무너져도 내 이름이 부서져도. 그 순간 연회장 문이 크게 열렸다. 제복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짧은 지시가 오갔다. 소 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는 뒤로 물러나며 웃는 척했다. 이건 연출이야. 조작이야. 하지만 손이 떨렸다. 그의 구두가 바닥에서 미끄러졌다. 경찰이 소 전무 앞에 섰다. 소 씨, 동행하시죠. 소 전무가 마지막으로 하윤을 노려봤다. 그 눈빛에 끝나지 않았다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터졌다. 이번엔 스캔들이 아니라 마이너스 심판의 빛이었다. 일주일 뒤 검찰청 앞 공기는 차가웠다. 하윤은
멀찍이 서 있었다. 경호원도 우산도 없었다. 대신 종이컵 커피가 손을 데워줬다. 작지만 확실한 온기였다. 회장이 건물 안에서 걸어 나왔다. 정장을 입었지만 어깨가 전보다 낮아 보였다. 옆엔 변호인들이 붙어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초조했다. 회장님, 지금이라도 진술을 조정하면 재단은 다음 달로 미루고. 말들이 줄줄 이어졌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기자들 앞에 멈춰섰다. 마이크가 쏟아졌다. 경영권은요? 주가가. 그날의 책임은 마이너스. 회장은 서류 봉투를 들었다. 봉투 안에는 포기 각서가 있었다. 그는 손을 떨지 않았다. 펜을 꺼내 사람들 앞에서 서명했다. 사인 하나가 그를 지키던 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내 이름으로 재단을 만든다. 그가 말했다. 법의 그늘에서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 변호인이 다급히 귓속말했다. 그럼 회장님, 남은 마이너스. 회장은 짧게 끊었다. 남은 건 죗값뿐이다. 그는 검찰청 계단을 다시 올라갔다. 이번엔 호명이 아니라 자진이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추더니 하윤 쪽을 바라봤다. 하윤은 고개를 숙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회장은 멀리서도 들릴 만큼 또렷하게 말했다. 너에게 돌려줄 게 하나 더 있다. 돈이 아니다. 그 말이 하윤의 발을 멈추게 했다. 회장은 안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면회와라. 내 아버지가 남긴 진짜 이름을. 건물 안쪽에서 문이 닫혔다. 잠깐 뒤 사람들의 시선이 한쪽으로 몰렸다. 회장이 경찰 호송차가 아니라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에 하윤은 주머니 속 손을 꽉 쥐었다. 아빠의 이름을 돌려받는 길이 이렇게 차갑고 길 줄 몰랐다. 그때 지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소 전무 쪽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면회 전에 뭔가 막으려 들 수도. 하윤의 심장이 다시 빨라졌다. 끝난 게 아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다. 구치소 면회실은 따뜻하지 않았다. 유리창 하나가 사람을 둘로 나눴다. 하윤은 작은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손가락 끝이 하얘졌다. 고요함은 포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 결심이 끝난 사람에게서 나왔다. 왔구나. 회장이 전화기를 들었다. 하윤도 들었다. 목소리가 바로 귀로 들어왔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하윤이 묻자 회장은 잠깐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다 긴 숨 같았다. 이렇게까지 안 하면 또 숨게 된다. 그는 봉투 하나를 들어 유리창 아래로 밀었다. 이게 내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이다. 하윤은 봉투를 열었다. 서류가 여러 장이었다. 기술 특허, 개발 노트 요약, 그리고 양도 계약서. 서명란엔 회장의 이름이 이미 적혀 있었다. 그건 회사 거 아니었어요?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원래는 내 아버지 거였다. 우리가 빼앗고 이름을 지웠다. 그 순간 면회실 문이 다시 열렸다. 교도관이 다가와 짧게 말했다. 면회 시간 3분 남았습니다. 하윤은 서류를 꼭 끌어안았다. 그런데 또 하나의 종이가 보였다. 가처분 대응 및 증언 요청서. 회장이 말했다. 소 전무 쪽에서 특허 이전을 막으려 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 직접 법정에 제출했다. 내 이름으로. 하윤은 숨을 삼켰다. 그가 여기서도 싸우고 있었다. 몸이 아니라 책임으로. 왜 저한테? 하윤이 말끝을 흐리자 회장이 낮게 답했다. 네가 동정받을 사람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서야 하니까.
하윤은 유리창 너머 회장의 손을 바라봤다. 그 손은 더 이상 돈을 주는 손이 아니었다. 자신의 과거를 스스로 고정시키는 손이었다. 교도관이 다시 말했다. 이제 마무리하세요. 회장이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하윤아, 번호. 그 번호는 이제 내가 가져라. 나는 그 번호를 죄의 상징으로 숨겼다. 너는 삶의 증거로 써라.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목구멍에 걸렸지만 겨우 한마디를 꺼냈다. 면회실 문이 닫히기 직전 회장이 한 번 더 말했다. 다음 주 첫 신문이 열린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버틸 거다. 하윤은 서류를 품고 일어섰다. 유리문 밖의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이제 그녀 손엔 무기가 아니라 권리가 있었다. 봄바람이 골목 끝에서부터 들어왔다. 눈 대신 먼지가 날렸고 반지하 창문에는 작은 화분이 놓였다. 하윤은 저택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옛집을 다시 열었다. 문틀은 삐걱거렸고 벽지는 들떠 있었다. 그러나 여기는 내 자리였다. 추가 비용 나옵니다. 배관이. 하윤은 서류철을 꺼내 조용히 펼쳤다. 견적서에 없는 건 계약서 다시 씁시다. 펜을 잡는 손이 예전보다 덜 떨렸다. 그 펜은 회장이 준 돈이 아니라 아빠가 남긴 권리를 지키는 도구였다. 며칠 뒤 지진이 붕어빵 봉지를 들고 나타났다. 이 동네 맛있네. 그는 창문을 열며 웃었다. 하윤은 봉지를 받아 뜨거운 종이의 온기를 손바닥에 느꼈다. 하지만 미세한 긴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골목 입구에 낯선 차가 한 번씩 멈췄다. 누군가가 법원 서류를 들고 찾아오기도 했다. 특허 소송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윤은 겁먹지 않으려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할게요. 그 말이 예전엔 허공으로 날아갔지만 이제는 서류로 돌아왔다. 지지는 노트북을 펴고 말했다. 이 특허로 우리 제대로 해보자. 할아버지 재단이랑도 연결될 거야. 하윤은 잠깐 창밖을 봤다. 아이들이 뛰고 아주머니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지나갔다. 평범한 풍경이 갑자기 귀하게 느껴졌다. 하윤은 드라이버를 들고 대문에 직접 달았다. 나사 하나가 자꾸 헛돌아 미끄러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문패가 붙었다. 엔지니어 김철수의 집. 지진이 뒤에서 조용히 박수를 쳤다. 하윤은 숨을 내쉬었다. 편해지지 않았지만 흔들리진 않았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법원에서 온 알림이었다. 상대 측이 추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하윤의 눈이 잠깐 어두워졌다. 지진이 말했다. 봐, 끝까지 온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이번엔 내가 도망치지 않아.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문을 닫고 서류를 정리했다. 다음 싸움이 이미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맑은 날이었다. 바람이 가볍게 불었고 하윤은 검은 코트를 여미지 않아도 될 만큼 따뜻했다. 아버지 산소 앞에 서자 오래된 마음이 먼저 인사했다. 비석을 손끝으로 한 번 쓸었다. 거칠지만 단단했다. 아빠 같은 감촉이었다. 옆에는 화환 하나가 놓여 있었다. 리본엔 짧은 글씨. 미안하네, 친구여. 하윤은 한참을 서 있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가슴 속에서 수십 문장이 오갔다. 하지만 그녀는 그중 하나만 꺼내기로 했다. 가장 늦었지만 가장 필요한 한 문장. 주머니에서 폴더폰을 꺼냈다. 이제 그 번호는 하윤이 가지고 있었다. 아빠라고 저장된 이름이 화면에 뜨자 눈이 잠깐 뜨거워졌다. 문자창을 열었다. 하윤은 천천히 썼다.
아빠, 우리 다 해결했어. 집도 찾았고, 아빠 이름도 다시 세웠어. 손가락이 멈췄다. 전송 버튼이 보였다. 예전 같으면 눌렀을 것이다. 허공이라도 붙잡고 싶어서.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하유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삭제를 눌렀다. 문장이 사라졌다. 그런데 마음이 비어버리진 않았다. 오히려 처음으로 묵직한 돌 하나가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었다. 하유는 폴더폰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비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아빠, 이제 제가 할게요. 돌아서는 순간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지진의 메시지였다. 내일 첫 출근. 같이 가자. 김철수 엔지니어의 딸. 하유는 화면을 보고 아주 작게 웃었다. 웃음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했다. 그녀는 산길을 내려왔다. 바람이 뒤에서 등을 밀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유는 아직 몰랐다. 새로운 삶은 선물처럼 오지 않는다는 걸. 새로운 삶은 마이너스 매일 아침 스스로 문을 열며 시작된다는 걸. 하유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